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민들레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민들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너무 충격적이거나 잔인하거나 이런 얘기는 못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고운 밤이에요. 건밤입니다, 덜비님. 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민들레님 너무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그쵸?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니까 은근히 떨리네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민들레님께서 다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보고 싶었습니다, 모두. 뭔가 이제 이렇게 또 편한 곳에 다시 돌아와 주신 느낌이라서 네, 맞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또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지만 오늘 해주실 주제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어디에서 이야기인지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소재는 북한이 저희 고향이거든요. 고향 탄광에서 정확히 98년도 전후로 있었던 사연들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98년도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스입니다. 민들레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북한의 진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늘 그랬죠. 시참 중간중간 액자 구성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된 부분도 있어서 주제가 산으로 가지 않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감안해 주세요. 이번 사연은 개인적으로 카프 가족이라는 표현을 달고 싶네요. 끔찍하고 복잡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카프 가족이라고 하죠. 예. 먼저 서질과 터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서질하면 일반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나 기질을 말하죠. 그리고 터질병은 어떤 지역에서 수질과 터질이 맞지 않아 일어나는 병을 말하거든요. 네. 비대칭이 전혀 맞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시참이 좀 더 듣기 거북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심신이 약하신 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23년 12월 너무 추웠잖아요. 난방비가 아까 항상 제가 17도로 맞추고 살았는데 가장 추웠던 날 14도로 내려가서 도무지 난방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끄고 잤는데 감기가 왔죠. 주사 맞고 약 먹고 해서 나았는데 그때부터 마른 기침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만 기침을 하는데 자주 하지는 않고 컹컹거리며 목이 간질거려 엄청 불편했죠. 예. 약주사 반복해도 엑스레이 촬영도 해보았지만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4개월이 지나니까 교태소들 모두 걱정들 하는 겁니다. 그쯤 되니까 저도 겁이 나는 거겠죠. 예? 이유를 곰곰이 생각했죠. 도대체 뭐가 원인일까? 어느 날 시장 옆을 지나는데 똥매로 찰떡을 치는 것을 보았어요. 예. 그걸 보는 순간 혹시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1kg 정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따끈한 찰떡을 앉은 자리에서 말끔히 보고 치웠어요. 원래 서시가는 체질인데 그걸 다 먹고 나서 저 자신도 놀랐죠. 대박인 것은 그 다음 날부터 기침이 사라졌고 무리하게 먹었는데도 체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그때 서질병이 더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고향에서의 상황들이 다시 떠올랐던 겁니다. 먼저 저희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개울에서 헤엄을 치며 놀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저녁부터 귀환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통증으로 밤새 고생했죠. 예. 아마도 중이염이었겠는데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병원을 가지 않고 두부 콩을 몇 알 주시면서 깨물어 보라는 거예요. 원래 생콩은 콩 비린내가 엄청 나는 게 정상인데 너무 고소했어요. 비린 줄 모르고 씹어 먹으니까 어머니 말씀이 화기네 하시는 겁니다. 그때 처음 제가 사는 고장에 화기라고 부르는 터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머니가 돼지 비계를 얻어오셔서 기름 내어 귀에 바르고 한 점을 떼어주시면서 먹으라는 겁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육고기와 비린내 나는 생선 근처에도 못 가거든요.
어머니와 제가 억신각신 하니까 아버지가 성을 내시며 강제로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살려면 먹어야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깨물다가 토해버렸죠.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하시며 아버지는 밖을 나가시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무섭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름을 바른 귀를 불 앞에서 쬐라고 하셔서 귀가 익어 떨어질 정도로 불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었죠.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통증이 없어졌죠.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고향이 탄광이거든요. 모두 블랙이죠. 사람도 환경도 거의 블랙인데 예. 덜이 참 많아요. 마치 덜 위에서 우리가 사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농사도 안 되고 촉박한 곳인데 배급에 매달려 겨우 살고 있는 거장에 터질병까지 있는 거죠. 그 거장에만 존재하는 이 화기는 약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꼭 돼지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닭고기나 다른 육고기는 안 되고요. 돼지고기가 귀해요. 고향에서는 길러서 식량과 교환할 수 있는데 60kg까지 키우기 힘들어요. 풀만 먹으니까 돼지도 잘 자라지 못하죠. 수량은 적은데 수요는 높아지고 터질병 즉 화기에 걸리면 고기를 사야 하는데 식량을 팔아야 하죠. 배급을 타면 다음 달 타는 날까지 30일 동안 계산해 놓고 먹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일이 생기면 죽으로 끼니를 보충해야죠. 그러나 뭐 어떡해요. 화기가 무서운 병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쌀자루 둘러매고 장마당으로 향합니다. 이 화기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가시에 찔린 상처, 넘어진 곳, 어디에 굵힌 부위 등등 모두 화기로 변하고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도무지 낫질 않고 점점 심해지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장마당 고깃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들의 등골을 패는 판국이죠. 오지까지 무탈했던 사람이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두통, 중이염, 치아가 아프거나 하면 먼저 화기 우심을 하고 난 후에야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의 병이라고도 불렀죠. 그 후 제가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화기가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주로 많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때마다 어머니가 비법을 해주셨어요. 식구들이 먹는 고깃국에 깨끗이 씻은 생계란을 통째로 넣어 익은 다음 그 계란을 따로 주시는 거예요. 엄마, 이 계란 뭐야? 왜 고기와 함께 끓여? 그냥 먹어. 내가 돼지 한 마리 다 먹은 거하고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 멍들거나 한 부위에 날계란으로 굴리죠. 그럼 그 부위가 옅어지잖아요. 이유는 계란의 흡수율이 높은 이유죠. 그래서 고깃국 끓일 때 계란 두고 끓이면 그 고깃국 용량을 다 흡수해 버린다는 뜻인 겁니다. 아,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 하셨어? 그런데 이러면 다른 사람은 선이잖아. 나만 나쁜 사람 되고 하면서 중얼거렸죠. 미안하더라고요, 은근히. 어느 날 어머니가 이 방법을 알게 된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어머니 고향이 평양이거든요. 1960년대 경에 평양 시내에 유명한 게장국집이 있었어요. 그 게장국집 책임자가 여자분이셨는데 이 여자 특징이 절대로 고깃국 한 점 먹지는 않고요. 매번 개고기를 끓일 때마다 생계란 1고알을 넣고 끓인대요. 그리고 꼭꼭 그 계란만 먹는다는 거예요. 1년 360일 이 식성이 변하지 않는데 직원들은 뭐 습관도 참 독특하다 하고 신경을 안 썼죠. 거의 몇 년을 그렇게 반복되다가 신고를 당했고 이 여자는 청사를 당했나 봐요. 고깃국에 넣었던 계란을 먹은 거 그게 뭐라고? 우아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고기 용량은 없어진다는 거죠. 예. 계란이 모두 흡수해버려서요. 이게 당시 간단히 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그 게장국집은 없애버렸고요. 북에서는 집집마다 달걀을 부화시키는데 손으로 하죠. 손바닥으로 계란을 뒤집으며 온도가 골고루 가도록 맞추는데 절대 맨손으로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장갑을 끼고 하도록 했어요. 피가 예. 마른다고요. 그의 고난의 행군식이 제가 그 화기 일종인지 마른 기침에 자주 하게 되면 누가 알려주셨어요. 찰떡을 해주셨곤 했거든요. 쌀이 없으면 장마당에서 몇 개 사가지고 오셔서 어머니가 주시곤 했죠. 한반은 화기가 올까봐 늘 마음 저이며 살던 그때가 어제 같습니다. 고기가 굼처럼 귀하고 그만큼 화기가 송행하니까 산모에게 먹일 돼지고기도 부족하죠.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태반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태반이 보약처럼 생각하는데요.
대다수 유자들은 병원에서 산정 검사는 하지만 절대로 병원에서 해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태반을 먹기 위해서죠. 병원에서는 태반을 회수하니까. 제가 첫 아들을 병원에서 해산하고 이튿날째 되는 날에 한 거령 임산부가 들어왔어요. 이미 새아이 엄마였거든요. 예. 그녀의 말이 사는 탈이 너무 심해 개고생을 하는데 누가 태반을 먹으면 좋다고 해서 넷째를 임신했다고 했어요. 원래 자기는 비위가 약해 새아이 태반은 먹어도 남편이 먹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본인이 먹으려 한다고요. 그렇게 사흘 만에 아들을 순산했는데 병실에 돌아와서 아무리 기다려도 태반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산모가 거래거래 소리 지르며 통곡하는 겁니다. 내가 그 지겨운 산후탈 때문에 못 살면서도 아이를 또 낳았다고요. 근데 왜 안 주냐고요. 난 죽으라는 거야 하면서 땅바닥에 누워 디굴디굴 구는 거예요. 산모가. 얼마나 졸졸하던지 다른 산부들이 산부인과 가장에게 말했죠. 그렇게 트레이 쟁반에 담긴 태반을 가져왔는데 그때 저도 처음 봤거든요. 피가 질보간이 흘러나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 그것을 받아들고 꿀떡꿀떡 마시는 거예요. 태반 피가 더 좋다면서요. 곁에서 우린 모두 경악했죠. 그분이 사연에 공감은 하면서도 미개하다고 해야 할까요? 집집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해산을 하고 그 태반을 미역국에 섞고 산모에게 먹이죠. 만일 산모가 고졸하면 아이나 아이 아빠나 다른 가족들에게 차려집니다. 너무 깨끗이 씻으면 안 된다고 대충 겉만 씻어서 그대로 중기에 쪄요. 그리고 잘게 썰어서 먹는데 절대로 씹으면 안 된다고 꿀떡꿀떡 삼키라 해요. 태반도 사람이 몸에서 떨어지는 것이라 육 맛을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육 맛에 맛을 들이면 다른 고기는 먹질 못한답니다. 특히 남자의 태반이 더 특효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비위가 좋은 사람들은 날것으로도 먹기도 하죠. 상황이 그 정도인데 위에서 내려와 수질 검사 같은 거 하는 것도 없고 누가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누가 나서서 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신 자신의 목이 간들간들해지니까 머르쇠를 하는 거겠죠. 오직 탐밖에 모르는 고향에서는 사면초가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연대에서 일할 때 보니까 농촌 사람들 속에 아사자가 적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가을에 얼마나 식량을 훔치는가에 따라 한 해 위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요. 뭐 국가의 밭이고 논이고 식량이니까 닥치는 대로 훔쳐요. 그 상황들을 한두 마디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무기를 쥐고 버처를 쏘도 훔치려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이미 눈이 돌아간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탄광에서는 그 무거운 탄을 어디에 가져갈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죠. 결국 고난의 행군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이 다름 아닌 탄광이겠죠. 봄이 오자 주변의 모든 밭을 소가 갈아야 하는데 바짝 요인 황소가 밭을 갈다가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나려고 보둥거리며 애를 쓰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 8명이 겨우 부축해서 일어섰는데 그런 소에게 몽해를 다시 씌우고 밭을 가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절다 싫다 투정이라도 할 수 있는데 불쌍한 짐승들은 그 반항도 못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훗날 중국에 팔려와서 보니까 겨울에 토리 많이 나오라고 옥수수를 염소들에게 막 퍼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왜 사람이 먹는 걸 짐승에게 줘요? 고향에서는 사람도 못 먹는 이 귀한 식량을 하면서 중국말로 막 소리쳤거든요. 그 주인 사람들이 땡에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쌀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네. 여기서 첫 번째 사연을 마치고 두 번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독한 감시체계가 많은데 그중에 주생활 청화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 비판과 함께 남을 비판해야 하는 형식이죠. 이 주생활 청화를 기종님들 앞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명을 당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가볍게 그 회의를 통과할 수가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참가합니다.
저의 주생활 청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저는 한 주일 동안 죽지 않은 결함들이 나타났습니다. 마트에 얼 시간이 없다고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많은 야채를 사가지고 제때 먹지 못해 쏙 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적당히 먹을 양만큼 구매하는데 이유는 항상 절약하는 습관을 붙이라고 한 김정일의 말을 개짖는 소리처럼 생각해온 결과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결함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상 비판입니다. 덜순동무 일어나십시오. 덕무는 몇 월 며칠 날 다른 사람의 뒷소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덕무의 사이에 쐐기를 박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된 원인은 덕무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한 김정일의 말을 뼛속까지 새기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담임의 꾸중을 듣는 순간 일어서서 욕을 먹어야 하죠. 이런 청화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퇴직하는 순간까지 필수로 어김없이 참가해야 합니다. 자기 비판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남을 비판하는 게 문제죠. 잘못하면 담임의 꾸중이 붙고 잘하면 비판한 상대와는 원수가 되어버리니까 겁도나죠. 그래서 친구와 토론합니다. 야, 너 내가 비판할게. 공부하면서 졸았다고. 너도 나 비판해. 오케이? 4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어나 비판을 받아야 할 때만큼은 죽을 만큼 자존심이 밟히는 시간이라 괴롭거든요. 원래 뇌보다 말이 더 아픈 법이니까요. 학급에 수파이 같은 애가 한 명 있었어요. 모두 그 애를 정말 무서워했죠. 예. 어떤 유영이었남요. 다들 보셨겠죠? 한국 드라마 신병에서 이병성윤 딱 그 스타일이죠. 아. 이 아이는 절대로 다른 아이들과 친구로 사귀지 않아요. 원래 청소년 시기는 친구 관계 그런 우애를 중시하는 시기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한 가정의 마당을 넘을 수는 없지만 덕무의 우정은 사선도 함께 넘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다들 친구와의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애는 늘 독단적으로 행동했어요. 학교도 헐라하고 말도 없고 성적도 일반이고 눈이 띄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그러나 손바닥만한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나 말들을 전부 기록하고 생활청화 때 비판하거나 담임에게 일러 바치죠. 그에게 대들거나 왕따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피하는 게 유일한 선택이었죠. 북에는 대략 5명 중에 1명은 보이부 스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보이부가 북한 최고 통치 권력 수단을 쥐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모두 솔솔 기는 거죠.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군대나 사회 모두 동일한데요. 언제 어디서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이 과장되어서 보이부에 들어가고 경중에 따라 수용소, 감옥 혹은 여시찰 명단에 오르게 되죠.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얘들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였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이 고미줄같이 뻗어있는 인간 CCTV들이 있어 북한 당국은 인건비 없이도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둔 것처럼 장악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보이부 스파이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곧 당위에 대한 충성심의 척도로 판별되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고요. 고난의 군대에 정말 많은 군속들이 중국으로 들어갔거든요. 공장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차 사람들은 이러한 곳들을 분해하고 뜯어서 신의주로 향합니다. 신의주가 중국 단동을 마주하고 있죠. 신의주에 가면 전문 이러한 금속들을 사들이는 브로커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은銅과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그쪽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 완전히 고돌이 나겠는데 하면서도 뭐 어떡해요. 사람이 3일을 굶으면 못하는 짓이 없다죠. 간단히 말하면 아래돌을 뽑아 위에 쌓는 식이라고 표현할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당장 발등에 불부터 끄는 거죠. 힘들게 위험을 감수하며 팔아도 밀가루 몇 킬로나 옥수수 가져오는 것이 전부인데 하루하루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거죠. 와. 이런 밀수업자가 송행하자 신의지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금속 탐지기로 경찰이 행인들의 몸을 수색하니까
저희 친구는 간장을 담은 통 안에 덩을 넣어가지고 가서 팔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전봇대에 전기선이 남아있질 않아요.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던 시기였죠. 저희 시참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학생들에게 각종 세금 수탈이 심하다고 했었죠. 못쓰게 된 철이나 정리, 책 같은 것을 파철 파지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동, 알루미늄, 아연, 토끼가죽, 장갑 등등 정말 많아요. 학업보다도 이런 부담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제가 전교 학생회 회원으로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담당한 것이 바로 이런 세금들을 기록 관리하는 일이었죠. 창고에 모아 놓았다가 차에 실어 보내는데 덩과 아연 같은 분량은 학교할 때 가방에 넣어가지고 갔다가 다시 학급에 내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파철이었죠. 못 하나도 구경하기 힘든데 15kg나 되는 분량하기가 끔찍했거든요. 거물상에 주고 영수증을 가져오는 곳이라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나는 아빠가 목공이라서 나무밖에 없는데 어느 날 청해에서 일어나 담임의 욕을 먹고 기가 빨리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찾는 소리가 들려요. 그의 실지 이름은 마지막 글자가 숙자이거든요. 그래서 숙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숙이 내용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숙이가 찾는 거예요. 진짜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건 거라 우아해서 왜? 하고 물으니까 곁에 와서 서건거려요. 너 파철 내가 줄까? 뭐 내가 어디 있어? 그럼 너는 난 이미 다 냈지. 내가 불쌍해서 너 벌써 3번째 비판받잖아 하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아 좀 도와줘. 뭐 지푸라기라도 잡을 처지라 그냥 매달렸죠. 그래서 처음 그 애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숙이 아빠가 탄차를 수리하는 수리공이라서 영접을 하거든요. 50cm 정도의 레일 하나를 창고에서 꺼내서 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에게 그것이 금덩이처럼 보여졌던 것 같아요. 제가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울먹울먹 하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게 자리에 놓아주면서 괜찮아, 너는 너무 착해, 그래서 주는 거야. 그렇게 숙이와 가까워졌죠. 제가 그 숙이의 유일한 단짝이었어요. 저에게는 이미 다른 친구들이 있었지만요. 숙이가 소심하고 완전히 대인기피를 하고 살았는데 그럴 만한 사연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숙이네 식구들이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에 되었던 적이 있어요. 네. 원래 탄소에 중독이 되면 심하면 죽거나 정신질환이 남는 경우가 허다하죠. 잠깐 여기서 이 탄내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린다면 이 탄내는 기압이 낮은 날, 쭉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가장 위험지수가 높아지거든요. 네. 탄광에서는 연탄을 빚어 떼는 집이 몇 안 돼요. 고난의 행군 전까지는 집집마다 1년에 4톤씩 공급해줬거든요. 가루탄을. 예. 하지만 빚을 공간도 협소하고 시끄러우니까 덩어리 탄을 가져다 떼곤 했는데 큰 아궁이에 24시간 불이 피워져 있으니까 그만큼 사망자도 자주 생기죠. 탄광의 새로운 지배인이 좋은 위치를 골라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집자리에 작은 무덤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옮기자고 했는데 그 지배인이 무슨 미신을 믿냐 하면서 밀어버리라고 했고 그렇게 집을 지어 살게 되었죠. 1년이 넘어서 야간 당직이 지배인이어서 출근해야 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 참모 간부들이 지배인 집에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아요. 무슨 일이지? 집에 찾아가 대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고 문을 뚫고 들어가니까 탄내가 너무 지독한데 지배인, 아내 그리고 아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초등학교에 다니던 막내딸이 숨이 붙어있는 것 같아 밖으로 안고 나와서 땅에 엎드려 놓았어요. 예. 흉내를 맡으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많거든요. 한 해를 먹은 사람을 모두 땅바닥으로 코가 닿도록 엎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집에서 엄마 아빠는 맞벌이 부부여서 방근무를 나갔는데 네. 혼자 자고 있던 딸애가 탄내 중독으로 숨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퇴근한 부부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미 때가 늦었죠. 부모는 통곡을 했고 여기 한국 문화는 모르겠지만 가정을 이루지 않은 자식은 구죽시로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3일이 지난 밤에 엄마 꿈에 딸이 계속 보였대요. 그러니까 딸이 자꾸 어디를 굴떠래요. 나 숨쉬기 힘들어 하면서 이틀 연속 그런 꿈을 꾸고 나가지고 이상하니까 이웃집 할머니에게 말했죠.
그 할머니가 좀 신발이 있었는지 아뿔싸 내 딸이 살아있는가 보다 빨리 가봐라 해서 사람들이 몰려가 무덤을 파헤쳤죠. 당시 부모들은 넋이 나가버렸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말이 그 집 딸이 아마도 땅속에 묻힌 후 살아났던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시신을 묻었던 그 자세가 아니었다고. 이미 땅에 묻힌 지 3일이 지났으니까 다시 사망을 확인하고 돌아왔다는 말이 돌았거든요. 중독 피해자들은 우식이 있든 없든 모두 엎어놓거든요. 한 집안에서 탄내를 똑같이 먹어도 성인들보다 어린아이들 사망이 현저히 낮아지는데요. 일산화탄소는 가벼우니까 대체로 땅바닥에서 뜨거든요. 저도 몇 번 봤는데 문을 열고 가만 보면 가스가 땅바닥에서 한 뼘 정도 공간을 두고 뽀얗게 차거든요. 그 한 뼘 밑에는 안전 구간이죠. 어린아이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어린아이들이 살아나는 사례가 종종 있었죠. 수기네가 빨리 발견이 되어서 비극은 면했는데 그때 순찰을 덜던 사람들 때문이었죠. 고난의 행군 전까지는 탄광에서 가스 중독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모든 밤마다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순찰을 돌아요.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돌고 나는데 매 집마다 문을 두드리죠. 덜순이 엄마, 덜순이 아버지 찾아서 주인이 나오면 가지고 다니던 장부에 도장을 찍습니다. 저도 딱 한 번 어머니가 그날은 무섭다고 도움을 청해서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만약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으면 탄내 중독으로 간주하고 사람들 불러 문을 부수고 들어가게 되죠. 사실 이 순찰이 글쎄 피해자들을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깊은 잠에 들어있는 시간대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나 그 시간에 깨어나 밖으로 나와야 하니까 서로 불편했죠. 콤플렉스가 노출돼서 웃지 못할 희비국들도 연출이 되곤 했었죠. 그 후에 이것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연히 사라졌죠. 수기가 그때 그 후유증인가 잘 모르겠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화장실이 급하면 손을 들고 말해도 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자주 가게 되면 담임에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될수록 참는데 수기가 말없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칠판에 글을 쓰던 담임이 수기 왜 그래? 뭐야? 하는데 몽유병 환자처럼 대꾸도 없이 교탁 옆에 앉아서 소변을 누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모두 놀래서 눈들이 정지되었죠. 소변을 다 누고 난 후 일어나서 태연하게 자리에 돌아가 앉아요. 아무런 감정도 표정도 없는 거예요. 담임이 아이들 시켜 닦아내고 수업은 계속되었지만 이 일이 아이들 입에서 입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어요. 북에는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같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누가 수기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죠. 이 일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은 일이었지만 그때부터 수기는 완전 투명인간이 되어버렸죠. 그 학급에 수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었으니까요. 그 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만을 가서 수기와 연락이 끊겼고 사회에 나와서 일하면서 어느 날 저희 집과 멀지 않은 동네 옥에서 수기와 마주쳤어요. 너무 반가웠죠. 수기가 정말 이쁘게 생겼거든요. 키가 크고 어묵눈에다가 얼굴이 까만 편인데 약간 소양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고 수기 말이 이사 왔다는 거예요. 원래 살던 집인 텃밭도 많고 좋은 환경이었는데 네. 아버지가 탄차를 수리하다가 맨팔이 깔려서 절단했고 저희 아빠가 일하는 목공 공장에 배치되었다고 해요. 탄광에서 불구가 되면 뭐 보험은 존재 안 하니까 목공 공장에 보내는 것이 유일한 혜택이죠. 그렇게 수기와 헤어졌고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빠를 통해서 아주 가끔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수기네가 사는 집은 탄광에 군인들을 위해서 지은 집들이었죠. 북에는 화력발전소의 주되는 원료 원천지인 탄광에 자주 전역 군인들을 수백 명씩 집단 진출시킵니다. 10년 동안 한 푼의 대가 없이 군복무를 했어도 신수가 나쁘면 이 집단 진출에 걸려 본인 의사와는 달리 탄광으로 가게 되죠. 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전역 군인들이 살 집을 보충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가며 텃밭이 넓은 집들의 밭을 빼앗아 강철을 거기에 집을 짓죠. 저희 밭도 그렇게 해서 빼앗겼는데 하모리카 집처럼 붙어있고 네. 현수간을 집 옆이나 마당 구석에 지어놓죠.
수기 아버지가 이사를 하면서 처음 지었던 변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자리를 옮겼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물이 흡수가 잘 안 되는지 비가 오면 물이 차분하니까 엄청 불편했겠죠. 직장에 나와서 하는 말이 변소간 또 옮겨야겠네 하더랍니다. 그러자 저번 시참 때 말씀드렸던 그 4, 5세기 경험한 너처녀 기억나시죠? 그 너처녀가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왜? 내 집 변소간 내가 옮기겠다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하고 승질을 냈죠. 그러자 그 처녀가 아저씨 변소간 자꾸 옮기면 큰일 나요. 별 볼 것 없는 변소라고 호술이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하면서 대로 야단치더랍니다. 너처녀가 말하면 그래? 뭐 참고할게 하면서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냥 구시렁 되는데 그래도 너처녀는 지지 않고 말했죠. 벌써 2번 옮겼다면서요. 3번째는 진짜 안 돼요. 어처구니가 없네 하고 코웃음 치며 너처녀 말을 흘려보냈어요. 그렇게 3번째로 변소를 옮겼고 1년도 못 되는 사이에 갱안에서 일하던 아들이 불에 묻혀 사망했고 수기 아버지도 술을 달고 살다가 간암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예. 옛날부터 새 집에서 3년, 집에 새 사람 들어와서 3년, 이 새 사람이라면 며느리가 들어온다든가 아이가 태어난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집에 불상사 나고 3년은 일이 꼬이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요? 하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 삼신이 이 세 경우 때마다 시험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겨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 근거 없는 이유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 집에서 3년, 새 사람 들어와서 3년, 집에 상관하고 3년 안에 일이 꼬이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거든요. 제 경우를 봐도 그렇고 후에 고난의 행군이 오면서 아마도 수기 어머니는 이혼한 수기와 함께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었어요. 배급이 끊기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본래 약했던 사람들이 먼저 넘어지게 되는데 매일 평균 5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죠. 매일 아침 자고 깨면 어느 집 누구 죽었대 하는 흉흉한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먹건 공장에서 일하시니까 가구 생산은 중단되고 관 만드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몇 달이 지나니까 나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공장이 멎어버렸고 그 후에 사망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쌓여 실려나갔죠. 아빠가 집에 오셔서 먹이며 하시던 말씀이 사망한 사람에게는 관이 2번째 집이라 한다던데 하시며 줄담배를 피우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정류장 옆에 똥 오줌이 가득한데 그곳에 얼굴을 받고 죽은 남자 시신을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누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었어요. 화목하고 살뜰했던 이웃의 정도, 형제들의 사랑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먹속이 되어버리는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더 공포스러운 것은 방금 산에 묻은 뼈가 파헤쳐지고 시신이 사라지는 사례가 자주 생기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져갈까? 모두 말들을 아꼈죠. 제가 살던 집 뒷집에 안전부장님이 경찰서장이죠. 안전부장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덤을 받고 내서 우리 2집이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 집에 저녁마다 가서 TV도 보고 그날 저녁 그 집에서 수기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향에는 고층 건물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야 2층 건물인데 학교를 제외하고 아파트가 2개뿐이죠. 한국어로 말하면 원룸처럼 단칸방인데 방 한 칸, 부엌이 있고 화장실은 밖에 공동으로 쓰죠. 텃밭 하나 없어서 정말 우리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그 2층 건물에는 거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떠나고 해서 남은 사람들이 2-3집 정도였죠. 밖에서 보면 무슨 폐쇄 건물처럼 창이 뚝 껴나가고 시커먼 것이 엇사갈 정도였죠. A동 2층에 11살 되는 남자아이와 13살 되는 누나가 있었어요. 아빠는 탄광에서 죽고 엄마는 애들만 남겨두고 다른 지방에 장사를 떠났죠. 어린애들이니까 탄불 관리가 서툴잖아요. 불이 주고 냉방에서 떨고 있으니까 옆에 살던 할머니가 불을 피워줬어요. 아래목이 따끈해오자 아이들은 이불을 덮고 잠이 들어버렸죠.
다음 날 아침 이웃 할머니 신고를 받고 경찰이 들어가니까 참혹한 환경이 펼쳐집니다. 두 어머니가 두 손을 꼭 잡고 죽어 있는데요. 예. 살이 다 익어 떨어져서 시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고. 최초 사망 원인은 가수 중독인데 아리목이 급격하게 달아오르면서 살이 타버린 거죠. 아파트 B동에는 그 수기와 40대 젊은 부부만 살았어요. 여기서부터는 그 부부들이 시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예. 이혼을 한 수기에는 5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부의 말로는 알아서 누워있는지 바깥 출입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답니다. 무상치료라 병원에서 진료는 공짜이지만 약이 없으니 가나마나한 거죠. 그들 부부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늘 들으며 살아야 했어요. 방음이 전혀 안 되니까. 예.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더랍니다. 어느 날 저녁 수기가 부부의 집으로 접시에 담긴 음식을 가져왔어요. 뭐예요? 하니까 만두 잡사보라고 가져왔어요. 접시에는 시커먼 만두가 5개 있어요. 아이고, 이 어디서 귀한 만두를 다 하면서 받기는 했는데 우아했죠. 그 집 사정을 너무 잘 알게 처음 든 생각은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겼나 했다죠. 만두가 새까만 이유는 메밀가루로 빚어서 그런 거죠. 저도 당시 설날에 빚어 먹곤 했는데 망에 얇은 고무판을 깔고 메밀을 갈면 1차적으로 껍질이 벗겨져요. 그걸 다시 갈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 고기가 없으면 두부와 김치를 볶아 만두를 빚거든요. 메밀이 찰기가 없고 딱딱하고 푹 속에도 만두라 생각하고 먹고 이것도 늘 해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부는 잘 먹을게 수기를 돌려보내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들은 두부 장사를 해서 한 번도 그들에게 두부 찌꺼기 한 번 가져다 준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툭식 같은 만두를 가져왔으니까 콧날이 찡했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생긴 만두를 맛있게 먹으려고 국을 끓였어요. 그렇게 먹어보는데 맛이 달랐어요. 아니 이상했어요. 자주 먹지는 못해도 늘 먹던 돼지고기 맛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고기지? 생각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이거 태반 아니야? 그 맛하고 같은데? 뭐 더 앞으로 생각을 못하겠어서 바로 경찰서로 갔죠. 그 아파트와 경찰서가 5분 거리 위치라 경찰들이 바로 수기네 집 문을 두드렸죠. 북에는 용장 같은 거 없어도 마음대로 집을 수색하니까요. 들어가서 문초가 시작되었죠. 어머니, 집에 2 식구 살아요? 아이가 1명 있다던데 어디 갔어요? 수기 어머니가 머리를 숙이고 머뭇거리더니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먹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똥오줌 받아냈어요. 그럼 손주는 어디 묻었어요? 다시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기에게 물었습니다. 너 죽은 아들 어디 있어? 수기가 아무런 표정 없이 부엌을 가리켜요. 탄광 부엌은 모두 나무로 된 마루가 깔려 있거든요. 그 마루 밑을 들여다보고 모두 신명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경찰서장이 하는 말이 지금껏 경찰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고 했어요. 마루 밑에는 이미 깔끔히 먹어버린 백골과 팔다리 한쪽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다른 한쪽들은 물탱크에 담겨져 있었고요. 할머니에게 경찰이 물었어요. 왜 그랬어요? 죽었으니까요. 아니 죽으면 땅에 묻어야지 식유가 하는 법이 어딨어. 그렇게 두 모녀는 잡혀 들어갔고 그 수기 어머니는 감옥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수기 운명도 달리 될 수가 없었겠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던 초기에 그 징조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바로 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확을 앞둔 옥수수가 모두 쥐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으로. 그런데 거의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봐서 한두 마리가 아닌 무리지어 다니는 듯 했죠. 너무 안타까워 밤마다 사람들이 후레쉬를 들고 버처를 서면서 쥐들을 막아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죠. 쥐들이 사람을 빤히 보면서 달아나지 않으니까 더 화가 치미는 거죠. 돌을 던지고 고함을 질러도 옥수수들을 지켜낼 수가 없었죠. 그 해에는. 쥐들이 지능이 높고 명물들이죠. 보통 때 같으면 사람 눈에 잘 안 띄던 쥐들이 갑자기 그렇게 솔치거나 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깊은 굴 속에서 일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쥐를 보호합니다. 밥 먹을 때도 쥐들을 위해서 밥 한 수를 남겨놓죠. 쥐들이 굴 무너지는 징조를 잘 감지하기에 쥐가 있다는 자체는 곧 굴이 안전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쥐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보고 누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먼 옛날 김인년에 흉년으로 먹을 곳이 없어 엄마가 아이를 잡아먹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제 곧 우리에게도 그 상황이 닥친다고 예언을 했어요. 무섭고 불안한 소리여서 에이 설마 하고 믿지 않았는데 정말 그 설마가 현실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소생시키는 태양의 빛에도 양지와 음지가 존재하죠. 그만큼 세상에는 완벽이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떻게 100%가 존재할까요? 맞아요. 한 나라의 임금도 한 가정의 부모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신들을 위로하면서도 그들을 조작하게 되는 것은 물도 흐르지 않으면 쏟기 마련입니다. 예. 부지런히 도랑도 쳐주고 깊이도 파주고 주변을 가꿔줘야 마르지 않는 맑은 물이 흐르겠죠. 이 단순하고도 간단한 이치를 저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민심이 곧 천심인데 말이죠. 숨이 꼭꼭 막히는 그런 악조건에서도 제가 좌절하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저만의 방법이 있었어요. 상상을 했어요. 정말 많이 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도 어디서 많이 생겨 배부르게 먹는 상상을 했어요. 겨울에 배수로에서 자면서 추위에 떨어 다 해진 비료마대로 온몸을 칭칭 감고 자면서도 따뜻한 이불 상상을 했어요. 분명 곁에 없어도 상상을 하면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예. 내가 딴 생각을 할 생각을 틈을 주지 않았고 그렇게 무서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6.25 전쟁 이후 나의 조상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자식들 생사를 알 수 없는 동생의 목까지 그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유일하게 제가 이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냥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옛날부터 여자들은 남편을 앞세우면 뒷산이 안 보이고 자식을 앞세우면 앞산이 안 보인다네요. 야. 그만큼 자신이 낳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 마음엔 피눈물이 고인다는 뜻이죠. 숙이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엄마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만든 사회가 그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게끔 만든 이유이니까요. 하나의 손이 둘로 갈라져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택한 어릴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 하는 결과는 그 누구의 주장도 아니고 또 무슨 신념이나 신앙이 아닌 바로 시간이 역사가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무거운 단처럼 덜처럼 묵직하고 거짓이겠던 고향 사람들과 영혼들을 위로합니다. 지구멍에도 해뜰 날이 있는 것처럼 예. 그들도 사람다운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아휴. 이렇게 오늘의 사연 마치고요. 루츠한 저희 사연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달비님과 그리고 항상 마지막까지 봄날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또 마지막에 참다가 울컥하셨던 이 모습 그리고 눈물을 보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게 지금 민들레님의 사연을 들으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맑은 네. 정신으로 살기 힘드니까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들레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상황이 돼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 잘못을 따진다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로 만들어간 그런 체제 자체가 일단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민들레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께 많은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이야기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정말 또 이 이야기 하시면서 용기 많이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고민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네. 사람들이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그래도 그러면 되냐 하면서 또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희 사연들을 책을 쓰라 글을 쓰라 많은 조언들을 했지만 지금 네. OTT 시대잖아요. 네네네. 누가 한가하게 책을 보겠어요. 저는 덜비 라디오를 통해서 저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거죠. 이렇게라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너무 행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억울하게 소천하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부디 그곳에서는 아무런 배고픔과 싸움과 그런 것들이 없는 환경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민들레님 너무너무 이야기 잘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 되세요. 목 관리 잘 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되게 간단해요. 민들레님이 계셨던 북한에서 있었던 일을 그냥 그대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진짜 그렇게 된다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북한에 지금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상과학 영화, 소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 그런 상황이 되고 그게 성인들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겪고 있는 거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용기 많이 내주신 민들레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기를 너무 욕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꼭 해주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수바리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진수바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제요. 주제가 소유주 불분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주가 불분명하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는 진수바리님이 또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외국인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친구의 직장 후배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들려줘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됐는데 나라를 밝혀도 크게 상관은 없을 네네. 만한 게 네. 이제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이고 그래서 해외니까 뭐, 예. 네, 그래서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 시기는 작년, 재작년 요 정도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이 시기에 20대 중반에 찡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찡. 이건 가명이긴 한데 그냥 제가 지어봤습니다. 방콕에서 태어나서 방콕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그냥 방콕 토박이에요. 대학교 졸업을 하고 친구들하고 실컷 놀다 보니까 문득 이제 취직을 좀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알아보다가 눈에 띈 곳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본인 전공을 좀 살릴 수 있고 급여도 괜찮고 업무 강도도 그렇게 세지 않을 것 같고 복지도 괜찮을 것 같아서 회사가 좀 이름이 있는 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력서를 넣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력서를 넣은 거죠. 근데 바로 인터뷰가 가능하겠냐 연락이 와서 방콕에 있는 본사로 면접을 보러 간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합격을 했어요. 근데 크고 작은 문제가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턴십을 6개월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거는 두 번째 문제가 방콕이 아니고 방콕에서 저 멀리 북동쪽에 위치한 콩켄이라는 지역인 거예요. 여기 제가 실제로 거리를 좀 재봤는데 지도에서
한 400-50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방콕에서.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 살다가 해남으로 직장을 옮기게 된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찡은 방콕을 벗어나 본 적이 친구들하고 여행 갔을 때 몇 번 이렇게밖에 없었어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고 회사는 괜찮고 나중에 방콕으로 다시 뭐 발령 날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입사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첫 출근까지 한 2-3주 정도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콩켄의 방을 알아보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태국은 보통 인터넷이나 태국에서 쓰는 메신저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방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찡 역시 그 커뮤니티로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알바하면서 모아뒀던 돈도 거의 없고 돈 벌러 가는데 월세를 좀 많이 내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 해가지고 금액을 좀 낮게 찾아보고 있었는데 괜찮은 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공인중개사랑 컨택이 됐는데 뭐 이런저런 조건 이야기도 하고 찡이 자기 본인 사정을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쭉 듣더니 혹시 주택도 괜찮아요? 이렇게 메신저가 온 거예요. 사실 찡은 주택보다는 콘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콘도는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 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뭐 상황이 안 되니까 집이 괜찮다면 주택도 상관없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이제 사진을 보내줬는데 집 입구에서부터 화장실까지 수십 장을 이렇게 보내주더래요. 근데 차고도 있고 수영장도 딸린 2층 주택인데 사진을 보니까 이 정도면 주택이어도 진짜 너무 비싸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가 월세를 말해주더래요. 우선 보증금은 없고 월세가 조금 셌대요. 근데 많이 세진 않았고 살짝 무리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사진을 보니까 무리를 하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6개월치 월세를 미리 선납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집도 가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기도 하고 뭐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사진만 보고 덥석 계약을 한 거죠. 예. 네, 어차피 할 생각은 없었는데 공인중개사가 말하기를 토지 건물 특성상 주소지 이전 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은 전입신고,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집에 집주인이 있는데 단독으로 살고 있고 거기 가족 외에는 그 주소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고 크게 상관은 없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콩켄까지 가게 됩니다. 저녁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니까 아침이더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메시지가 왔대요.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금방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1층 문이 열리고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제 반겨주시더래요. 인상도 밝고 참하게 생겨가지고 남자들 많이 막 울렸겠다. 막 이런 칭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2층에 살면서 주의사항이나 뭐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네. 비상열쇠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집에 올라간 거예요. 집에 올라가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렇게 띠띠띠띠 치고 들어갔는데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더래요. 예. 사진으로는 공간감도 좀 안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니까 되게 넓고 좋더래요, 집이.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가전들도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집 참 잘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쌓은 짐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출근 전까지 이렇게 며칠 살아봤는데 한 가지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주변에 편의점이나 카페 약간 이런 상가라고 해야 될까요? 매장 이런 게 없더래요. 한 10분 정도 걸어 나가야 편의점이 있는데 사실 좀 너무 멀잖아요. 10분 걷기에는. 그래서 한번 가서 좀 많이 사오고 회사 다니면 또 회사 근처에 뭐 마트 같은 게 있을 거니까 크게 문제 될 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살게 된 거죠. 시간이 좀 흐르고 첫 출근을 해서 거기서 직장 인턴 동료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업무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뭐 이렇게 3-4주 정도가 지났대요. 근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녁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많이 먹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느 날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에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나가봤더니 그 주인집 아주머니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혹시 부탁 하나만 좀 해도 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대답을 했더니 내가 오늘 그 머피를 보러 가는데
시간 괜찮으면 같이 좀 가줄 수 있어?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여기서 머피가 뭐냐면 태국의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앞으로는 머피라고 안 하고 무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찡이 무당을 보러 가시는데 굳이 저를 왜?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실 좋은 일만 있으면 굳이 그 무당을 보러 갈 필요도 없고 당연히 뭐 안 좋거나 좀 꺼림칙한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걸 텐데 굳이 본인을 데려가려는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아주머니가 아무래도 혼자 그런 데 가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본인이 차가 없으니까 같이 좀 가줄 수 없겠냐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뭐 할 것도 없었고 사실 그래서 근처 드라이브나 한다 생각하고 바로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대요. 본인이 운전을 하고 아주머니는 조수석에 타서 이렇게 간 거죠. 한 시간 조금 안 갔대요. 꽁깬 그 외곽 쪽에 위치한 동네였는데 양 옆으로 2층짜리 상가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리였는데 여기라고 해가지고 차를 대충 세우고 상가 안으로 들어섰대요. 근데 상가가 조금 이상한 게 보통 상가라고 하면은 뭐 간판도 있고 아니면 가게는 열어놓잖아요 보통.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다 문이 닫혀 있고 이런 데가 훨씬 많더래요. 그래서 사람 사는 데인지 뭐 상가인지 이런 걸 모르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집을 따라서 2층을 올라가서 복도를 쭉 걷는데 아주머니가 어느 문 앞에 딱 서더래요. 문에다가 노크를 하고 안에서 한 40, 50대 정도 돼 보이는 한 남성분이 나오시더니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라 이렇게 하시더래요. 네. 근데 안을 들어갔는데 안은 생각보다 좀 깔끔했대요. 한쪽에는 이제 부적도 막 깔려있고 누가 봐도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집 같았더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부적이 한국에서 쓰는 그 노란 종이에 그 빨간 글씨 쓰는 그런 부적이 아니고 불상이나 뭐 돌 조각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이제 벽 쪽에 자리를 잡고 앉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 앞에 그리고 찡은 그 뒤쪽에 앉게 됐는데 그 무당이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더래요. 근데 사실 친하기는 해도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듣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찡이 잠깐 이렇게 나가 있으려고 일어나는데 무당이 갑자기 불러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무당이 아주머니한테 찡을 가리키면서 둘이 혹시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라고. 그러니까 세입자 그래 세입자구나 어쩐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찡이 어벙벙하게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아주머니가 왜 그러시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자세를 좀 고쳐 앉고 얘기를 좀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냐 해가지고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찡의 팔을 잡아가지고 옆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찡을 보면서 하는 말이 여기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찡이 맞다 여기 직장 때문에 이사 왔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네. 근데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오게 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대요. 혼자 여기 뭐해서 같이 오자고 제가 쫄랐다. 그러니까 무당이 그래도 집주인이 사람 하나 살리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혹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사이가 안 좋은 동료나 뭐 상사나 누가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조금 꺼림칙한 사람은 있어도 크게 뭐 트러블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아니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무당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너한테 저주를 걸었어. 근데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의심해 볼 만한 곳은 직장밖에 없어. 잘 생각해봐. 정말 없어? 이렇게 묻더래요. 찡이 좀 놀란 거죠. 저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주요? 이렇게 되물으니까 무당이 나도 무슨 저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원혼이 네 등 뒤에 딱 달라붙어 있다. 아주 원한이 깊어 보이는 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괜히 소름 돋고 뒤에 뭐 있는 것 같고 막 이러더래요. 예. 그래서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장례를 치러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 이후로 무슨 얘기를 길게 했는데 요약하자면은 쉽게 말해서 위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오. 장례식을 함으로써 달라붙어 있는 혼을 속여서 혼이 도망가게끔 예. 떠나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꽤 많이 위장 장례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장례가 꺼림칙하긴 하지만 할 수는 있는데 찡은 그것보다 이제 비용이 좀 마음에 걸리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본 거죠. 금액을. 혹시 비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소 한 5만 바트는 될 거야 이러더래요. 그게 한화로 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찡이 한 3달 정도 아무것도 안 먹고 해야 낼 수 있는 금액인데
안 그래도 6개월치 월세를 다 내버려서 지금 돈이 아예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만한 여유가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럼 뭐 어쩔 수 없겠네. 미안하지만 나도 자선사업가는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쉬운 건 너지 내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날은 그냥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무당하고 아주머니하고 몇 분 더 대화를 하더니 그렇게 그냥 나온 거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주머니가 5만 바트 중에 혹시 얼마나 부족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얼마가 부족한 게 아니고 5만 바트가 없다. 뭐 아직 첫 달 월급도 안 나왔고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냐 하면서 그 뒤로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면서 집에 돌아온 거죠.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전날 무당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괜히 찝찝하더래요. 그 동료들하고 그 회사 사람들 사이 인간관계가 조금 찝찝하더래요. 괜히 얘가 나 싫어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말을 의식하게 되니까 누가 자기를 좀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지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그게 같은 동기, 같은 여자 인턴 동기인데 네. 말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는데 묘하게 돌려서 까는 약간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여자 동기가 한 명 있었대요. 그래서 그 동기를 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며칠 후죠. 찡이 그 인턴십 과정에서 조별 평가 과제 뭐 이런 걸 받았대요. 저도 인턴십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장을 따로 들어가서 어느 조가 어떻게 운영을 더 잘하는지 매출을 어떻게 더 올리는지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됐는데 자기를 탐탁지 않아 하는 동기하고 같은 조가 된 거예요. 근데 역할 분담을 하면서 거기서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너는 이런 걸 못하는데 왜 네가 이걸 하려고 하냐. 내가 이걸 잘하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언쟁을 벌이다가 점점 원성이 높아지고 인신공격까지 하더래요. 성형수술을 해서 그 정도일 거면 왜 했냐.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남자 직원들한테 꼬리치면서 몸이라도 팔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더래요. 근데 찡이 그걸 듣고 좀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이러더래요. 왜냐면은 찡이 사실 뭐 성형수술 뭐 이런 걸 한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얼굴은 못 봤는데 실제로 이쁘대요. 그래서 이게 얘가 나를 시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너가 나한테 저주를 걸었구나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얘 아니면은 나한테 저주를 걸 만한 사람이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일은 동기들이 이제 막 말리고 타협을 해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진행하게 됐는데 퇴근을 하고 좀 깊게 생각을 해봤대요. 정말 저주가 맞을까? 얘가 나한테 저주를 건 게 맞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시샘 가지고 저주를 거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 무당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하자니 아무래도 저주를 건 건 얘인 것 같고 그래서 주말에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주소를 받아가지고 혼자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고 그 무당이 나오면서 딱 얼굴을 보면서 하는 말이 누군지 알아낸 모양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지금 상태가 더 늦으면 위험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찡이 정말 그 위장장례밖에 답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없다. 이게 약한 혼 같은 경우에는 혼 태우기라는 걸 해도 되는데 너무 강해서 얘를 태우려다가 너가 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찡이 하는 수 없이 제가 돈을 모아올 테니까 바로 진행해달라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이 되고 출근을 하고 그날부터는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은행을 좀 돌아다닌 거예요. 사실 그 200만 원이 물론 큰 돈이지만 은행 대출에서 200만 원은 그렇게 막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대출이 잘 나오지는 않더래요. 왜냐면 인턴십에다가 지금 뭐 월급도 한 번도 안 나온 상태고 이런데 누가 뭘 믿고 돈을 빌려주진 않을 거잖아요. 여태까지 펑펑 놀다가 이제 막 취업을 했는데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은행에서 6개월 그 인턴십 계약서랑 월세 6개월 선납한 거 증명할 서류랑 뭐 이것저것 들고 오면은 해준다고 하는 데가 있더래요. 그것도 200만 원 전부는 아니고 한 4만 바트, 한 160만 원 정도 해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턴십 계약서랑 뭐 집주인한테 서명 받은 이체 확인증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가서 대출을 받게 돼요. 그리고 며칠 후에 첫 월급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월급을 받고 다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서 200만 원을 딱 내밀고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무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200만 원 중에 150만 원은 장례를 치르는 비용이고 25만 원은 부적값, 그리고 나머지 25만 원이 내 수수료다. 혹시 오해할까봐 얘기해 주는데 나는 그렇게 돈으로 후려치고 이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실제로 장례식 비용에 그 정도 드는 건 당연한 거니까 맞겠거니 하면서 그냥 진행하기로 한 거죠. 근데 무당이 어떤 박스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내밀면서 여기다가 너 신분증하고 핸드폰을 넣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핸드폰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혼을 속이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왜냐면은 핸드폰에는 너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이거를 계속 사용하면은 혼이 너가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하는 수 없이 이제 핸드폰하고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가지고 박스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3일 후에 4일째가 되는 자정에 식을 진행할 건데 3일 동안 절대 집에서 나가지도 말고 창문도 다 가리고 집에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찡은 인턴이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마음대로 쉬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찡이 대답을 한 거죠. 제가 인턴이라 출근은 꼭 해야 되거든요.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럼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네가 평소에 절대 안 입는 옷 색이나 옷 스타일을 사서 입고 그 옷을 입고 출근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누군가에게 네 이름이 불려서는 안 되고 만약 네 이름이 불리는 게 들려도 무시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의식에 성공을 하려면 뭐 따라야죠. 빚까지 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당이 작은 자물쇠가 잠겨진 함 같은 걸 건네더래요. 이게 시에 쓸 부적이니까 항상 이 함을 갖고 있으라고, 이걸 멀리 떨어뜨려 놓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걸 받고 집으로 출발을 한 거죠. 가면서 시장에서 평소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한 벌 사가지고 간 거예요.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달라진 건 없었고 다행인 거는 매장으로 바로 출근을 했다가 거기서 퇴근을 하는 거여서 누구하고 부딪히고 이름이 불릴 만한 그런 일은 없었대요. 그 다음날도 똑같이 매장으로 갔다가 집으로 복귀를 한 거죠. 근데 3일째가 되는 날, 그날은 주말이어서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자정까지 집에서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주구장창 노트북만 하고 있었대요. 넷플릭스도 보고 뭐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낸 거죠. 근데 저녁을 먹고 넷플릭스를 보다가 노트북을 켜져 있는 뭐 여러 창들을 이렇게 끌려고 보는데 동기 중에 한 명한테 메신저가 하나 와 있다는 거예요. 남자 동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자기한테 조금 잘 해주는, 얘가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잘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기한테 메시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이 동기를 차이라고 해볼게요. 차이.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 뭐해? 이렇게 메시지가 와 있더래요. 한 점심시간쯤에 온 거더래요. 그래서 찡이 오늘 이렇게까지 쳤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본인 장례식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좀 쉬었어, 이렇게 답장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바로 답장이 왔는데 그럼 혹시 내가 문안 좀 가도 될까? 많이 안 좋아?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찡이 괜찮아, 늦었는데 너도 그냥 집에서 쉬어, 이렇게 치고 보내려고 하는데 메시지가 또 하나 온 거예요. 혹시 너희 집 주소가 돌비로 2025가 맞아?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찡이 엥? 하면서 얘가 그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써놓은 걸 지우고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보내니까 아, 내가 인사팀에 친한 형이 있어서 좀 확인해봤어. 불쾌했으면 미안해, 이렇게 온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불쾌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아, 그냥 괜찮다, 이렇게 답장을 하고 넷플릭스를 다시 보려는데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래서 누구지? 하는데 주인집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좀 급한 목소리로 안에 있어?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찡이 나가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무당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출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서서 그냥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아, 지금 인터넷으로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혹시 노트북 좀 잠깐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묻더래요, 문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빌려줄 수는 있는데 문 열기가 조금 찝찝하더래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잠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진짜 급한 거여서 그러는데 좀 빌려줄 수 없냐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잠깐 여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에서 그 메신저 올 때 그 알림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정말 다급한 게 느껴질 정도로 계속 울리더래요. 카톡 계속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잠시만요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노트북을 본 거예요. 근데 차이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창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찡 열면 안 돼 열지 마 이런 식으로 엄청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 소름이 돋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알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지?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래서 너 뭐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한테 답장이 바로 왔는데 이거 보는 대로 바로 메신저 꺼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워서 메신저를 바로 꺼버리고 아주머니가 밖에 서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점점 커지더래요. 처음에 똑똑똑 하던 게 쾅쾅쾅으로 바뀌는 거죠. 찡 문 좀 열어줄래? 문 좀 열어볼래? 문 열어. 문 열으라고 했어. 문 열라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현관문에 그 빗장쇠라고 하나요? 거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걸어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거죠. 언제든 나갈 수 있게.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막 방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머니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갔나 해가지고 방 안에서 창문 블라인드를 슬쩍 옆으로 해가지고 1층을 내려다 본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1층 마당에 딱 서가지고 거실 쪽 창문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바로 블라인드를 다시 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자정까지 한 1시간 정도 남았더래요. 네. 자정에 식을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무당이 오겠지 하면서 무당을 기다린 거죠.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 현관문에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나예요 하는 무당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됐다 하면서 현관문으로 이렇게 나가려는데 그 노트북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뚜두두두두 하는 그 소리인데 이게 그 페이스타임 있잖아요. 애플 영상통화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찡은 먼저 문을 안 열고 그 노트북부터 확인을 했대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차이더래요. 그래서 페이스타임을 딱 받으니까 차이가 손가락을 들고 입에 가져다 대더래요.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작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문 열지 마. 아무도 믿지 마. 절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찡이 무슨 말이냐고 물은 거죠. 조용하게.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알고 있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차이가 나 그쪽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찡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차이가 말을 이어서 일단 조금만 있으면 경찰들 올 거거든. 조금만 버텨. 절대로 문 열면 안 돼. 이러고는 그냥 페이스타임을 끊더래요. 혼란스럽죠. 찡은 밖에는 무당이 와서 문 열라고 하고 있고 이 동기는 절대 문 열지 말라 그러고 누굴 믿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밖에 무당이 와 있잖아요. 무당이 그냥 조용히 듣고 있더니 갑자기 문을 발로 차더래요. 쿵쿵 하면서. 그러더니 문 열어. 이대로 있다가 저주 못 풀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야 되나 버텨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든 판단이 문을 열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더래요. 왜냐면 지금 닥친 이 공포가 저주보다는 이 문 앞에 있는 사람이 더 무섭더래요. 차이든지 무당이든지 둘 중에 한 명이 나쁜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냥 저주를 받고 말지 사람한테 해를 당하기는 싫은 거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냥 문 최대한 걸어 잠그고 가만히 이제 거실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한 2, 3분 정도 지났을까? 그게 진짜 길더래요. 그 2, 3분이. 예. 순간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띠리리 하면서 도어락이 열리더래요. 문이 탁 열리는데 그 빗장쇠에 그걸 쳐놨잖아요. 거기서 탁 걸린 거죠. 거기 문이. 근데 그 문 틈 사이로 그 무당의 눈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자기를 찾는 그 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더 무서운 건 빠루 있잖아요. 빠루. 그걸로 틈 사이로 넣어가지고 빗장쇠를 쾅쾅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빗장쇠가 나사 2-3개 정도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약하거든요. 그 거리가. 그렇게 빠루로 몇 번 치니까 금방 뜯어지더래요. 이제 문 열렸고 무당이 집 안으로 딱 들어오는데 그 뒤에 집주인도 같이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마스터키로 연 것 같더라고요. 도어락을. 무당이.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들었으면은 이렇게 무서워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찡이 무서우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냐, 왜 이러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무당이 그냥 재수 없었다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들고 온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뭘 주섬주섬 꺼내는데 그게 그 날개를 달아주는 그 음료 있잖아요. 그거더래요.
그래서 이걸 따면서 찡한테 건네면서 마셔 이러더래요. 근데 딱 봐도 그 안에 이상한 거 들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막 찡이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싫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먹이려고 몸싸움 아닌 몸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막 핥히고 한 대 얻어맞고 또 발로 차였다가 입 벌리는 손가락 깨물고 막 이렇게 몸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당이 안 되겠는지 그 들고 왔던 빠루 있잖아요. 그걸로 뛰더래요 자기를. 팔을 때렸다가 뭐 다리를 때렸다가 이렇게 막 뛰더래요. 마실래 죽을래 이러더래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잖아요 찡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마셨대요. 근데 맛은 그냥 음료 마시더래요. 그렇게 막 다 마시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무당이 집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급하게 굴지 말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얘 친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몰라도 지금 누구랑 메신저 하고 있었다고 눈치챈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하자 하더니 가방에서 무슨 도구 주머니 같은 걸 꺼내고 막 이렇게 부산스럽게 준비를 하더래요. 둘이 같이. 근데 이제 찡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 둘을 보고 있는데 지금 도망치면 도망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문제는 몸에 힘이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나한테 먹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점점 눈이 감기더래요. 막 무서워 죽겠는데 그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요.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데 그 마지막 기억하기로는 무당이랑 집주인이 찡의 다리를 끌고 거실 좀 넓은 쪽으로 끌고 가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가 막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정말 그 마지막 힘을 다 쥐어짜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파란 베레모 그걸 딱 보고 정신을 잃었대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병원 천장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옆을 보니까 어머니가 깬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막 우시더래요. 다툼 중에 빠루에 맞아가지고 팔뼈에 좀 금이 가고 좀 다리도 다치고 이래가지고 깁스를 하고 입원을 하게 된 건데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왜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때서야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우선 시작은 집이에요. 그 메신저 커뮤니티로 집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그 공인중개사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그 공인중개사는 무당하고 동일 인물인 거예요. 실제로 무당도 아니고. 그리고 집주인 그 아주머니는 그 무당의 협력자죠. 세입자를 그 무당한테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이 작업을 하는데 의식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고 그 의식을 핑계로 잠을 재워서 안 좋은 짓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 거래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신분까지 돈을 받고 파는 그러니까 올인원으로 정말 돈 되는 거는 그냥 다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네. 나중에 듣기로는 똘비로 2025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소유주가 없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땅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네. 물려주지 못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땅 그게 소유주 불분명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땅이 원래는 시간이 지나면 국유지로 이제 귀속이 되고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땅이 너무 많기도 하고 행정 그 시스템상 그게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런 땅에다가 불법으로 집을 짓고 점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둘이. 헐, 예.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세입자를 구하고 그렇게 찡이 당했던 것처럼 작업을 하는데 실제로 그 집에서 몇 명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주소지 이전이 안 된다고 했던 게 그 이유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소유주가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게. 예. 근데 실제로 그런 땅이 정말 많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많았대요, 그 당시에. 그 당시도 아니고 예전부터 좀 많이 있었대요. 예.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차이 있잖아요, 차이. 그 차이는 뭐냐면 찡이 나중에 퇴원을 하고 차이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나 그쪽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 차이는 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그런 청년이었던 거예요. 차이한테 듣기로는 첫 출근 날부터 저주도 아닌 불행이라고 부를 만한 뭔가가 계속해서 찡을 따라다녔대요. 붙어 다녔대요, 계속. 그래서 그게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의식하기 전날 있잖아요. 퇴근하는데 그 뭔가가 너무 강렬하게 보이더래요. 그게 좀 터질 것처럼 강렬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실제로 인사팀에 친한 형이 있어가지고
찡의 정보를 알게 됐는데 그 정보를 확인해보니까 소유주 불분명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너무 불안하다 싶어가지고 토요일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계속 그 찡 집 근처에서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게. 그러니까 혼자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긴 좀 무섭고 지켜보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둘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메신저나 페이스타임 이걸로 열지 말라고 알려준 거죠. 그렇게 해서 차이가 찡의 목숨을 살린 건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그 무당이 줬던 함 거기 안에 도청기랑 GPS가 들어있었대요. 예. 그리고 찡이 사는 2층 집 안에서 몰래카메라가 몇 개 나왔는데 그 찡이 쓰는 노트북 화면을 1층 집주인이 몰래카메라로 보다가 메신저로 막 연락하는 걸 보고 올라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둘은 잡혀서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실제로 이 사건이 태국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이런 미신적인 무속적인 이런 걸 믿는 게 한 반반쯤 되잖아요. 네. 누구는 귀신을 믿고 누구는 그렇죠, 귀신을 그렇죠. 안 믿고 이러잖아요. 태국은 한 8대 2 정도 돼요. 그쵸. 많이 믿지. 네. 불교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거를 그냥 8대 2, 9대 1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당이 하는 말에도 그냥 의심 없이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 무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 사건 이후로 몇 건 다 해가지고 SNS에서 머피 사기 방지 캠페인 같은 것도 진행이 됐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은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섬뜩하네, 섬뜩해. 그리고 일단 진수바리님께서 네. 이 이야기를 너무 전달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더 섬뜩하고 무섭게 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런 네. 방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처음 네. 듣는 것 같은데, 거진? 네, 저도 이 얘기는 정말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네. 그거를 확실하게 알았고 오늘 진수바리님 굉장한 분이신데 이분. 맞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예. 이거는 그냥 마무리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사랑은 하죠. 근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예.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예. 딴 건 아니고 이 얘기를 듣고 좀 이런 땅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저도.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실제로 이제 태국이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소유주 불분명 땅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귀족분들이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이사를 가거나 하실 때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이런 걸 꼭 떼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네. 굉장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해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마지막에 또 말씀하신 게 좀 더 소름이 돋죠. 우리나라에도 소유주가 불분명한 그런 땅들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도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법은 없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